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편과 사별하고 10년간 혼자 살다가 최근에 재혼한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파출부 일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가사도우미라고도 하는데 이 나이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낯간지러워서 그냥 아줌마 하고 부르라고 오히려 제가 먼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여지껏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편견은 많은 것 같아요. 남의 집 청소 일을 하다 보면 무시도 많이 당하는 게 현실이지요. 저보다 한참 어린 분들이 집에 와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거나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못 배워서 이런 일을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기분 참 더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툭툭 떨어지지요. 서럽기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알게 된 게 이 채널입니다. 마음이 안 좋을 때마다 이 채널을 틀어놓고 마음을 달래곤 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참고 사나 궁금해서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젠 거의 중독이 됐네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가 싶기도 하네요.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녹록진 않았죠.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궁상맞게 혼자 사냐고도 말하기도 했답니다. 얼굴도 반반하니 돈 많은 집 영감을 만나면 팔자가 피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예전의 결혼 생활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혼할 때도 고민이 많았지요. 아들도 하나 있는데 이 녀석과도 연락도 잘 안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만나면 돈 달라고만 하는 놈이라 저도 이제는 지쳤었거든요. 아들놈은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다가도 결국엔 돈 얘기로 끝이 나서 전화통화도 피하게 되더군요. 오죽했으면 남편 사망보험금까지 들고 튀었을까 싶다가도 우라통이 터져서 화병이 생길 지경이 됐지요. 그래도 저 정말 그 녀석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다시는 어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정도였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돈을 쓰길래 그 많은 사망보험금까지 가져가 놓고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와서는 돈 타령인지. 아무래도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요즘 혈압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너무 기운 없이 지내는 것 같아 보였는지 같이 일을 하는 부장 언니가 가까운 노인정이나 가보자고 조르더군요. 거기 가면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게다가 돈 많고 시간 많은 영감들도 많다더군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가롭게 문화 강좌나 듣고 다닐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도 언니는 한 번 한다면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부장 언니의 손에 이끌려 그 노인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엄청 많더군요. 동네 노인들 거기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문화 강좌도 예약대기를 해야 할 정도여서 신청도 못했지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씨였지요. 야야, 저기 그 편의점 김씨다. 정말? 이런 데도 오는구나. 김씨가 우리만 빤히 보고 있네. 니한테 반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부장 언니는 김씨 아저씨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저를 놀리려고 들더군요. 사별한 지 오래됐는데도 남자친구도 없다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를 늘 들들볶는 사람이 바로 이 언니였거든요. 아니야 봐봐, 너만 보잖아. 근데 글쎄 저 영감 편의점이 10개가 넘는다던데? 그것도 서울 노른자 땅에만. 뭐 정말?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역시 사람은 겉만 보면 모른다니까? 그렇게 부장 언니와 이런저런 수사를 떨다가 노인회관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 김씨가 입구 쪽에 서 있더군요. 저는 괜히 언니가 했던 말 때문에 선뜻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관심 있어 보인다는 그 말 때문에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가 쭈뼛거리고 있자 김씨가 먼저 저희에게 다가와서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다 뵙네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김씨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저요? 왜요? 평소에는 친분이 거의 없는 터였고 그저 같은 동네 사람이었을 뿐이어서 좀 의아했지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건가? 옆에 있던 부장 언니는 실실 웃으면서 저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저기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려도 될까요? 예? 아니요, 아니에요. 금방 걸어가요. 에이, 여기서 댁까지 30분은 걸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걷는 게 더 편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려는데도 김 씨는 자꾸만 따라오더군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설레기도 했고요. 나이가 들면서 사실 예전에 연애 감정이 남아있진 않았지요. 그런데도 갑자기 훅 하고 제 팔을 잡아끄는 손길이 닿으니 괜히 기분은 좋더군요. 은근히 힘도 센 것 같고요. 부장 언니는 그렇게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여러 번 거절하는 것도 예의 아니야. 뭐 어때? 널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차로 데려다 준다는 것 뿐이잖아. 그 얘기를 들으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더군요.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겁을 낼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저는 못 이기는 척 김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주차장에서 제일 크고 비싸게 보이는 외제차에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편의점 김씨가 매일 밤마다 저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요. 문 앞에서 종이 가방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맛있는 초밥 세트더군요. 밤늦게 들어오면 허기지실 것 같다고 준비했다나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다른 메뉴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까지 들어주면서 주차장에서 저희 집까지 그 짧은 거리를 에스코트 해주더군요. 그 얘기를 부장 언니한테 말했더니 글쎄 깔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둘이 연애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어디서 들었는지 솔깃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글쎄 그 김씨 이혼한 지 20년은 넘었다는데? 그래, 나보다 더 오래 혼자 사셨네. 근데 그동안 여자는 한 명도 없었대. 그러니까 너한테 그러는 건 정말 진국이란 얘기야. 저는 부장 언니의 얘기를 듣고 입꼬리를 올리고 웃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도 들어주고 맛있는 초밥도 사주고 우리가 언제 또 그런 멋진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니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10대 소녀처럼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 덩달아 마음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20년 동안이나 혼자 산 양반이 왜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여자한테 반했을까 싶기도 하고 부장 언니에게 그 얘기를 들은 다음 날부터는 김씨가 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늘도 김씨가 기다리고 있다면 집안에 들여서 차라도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집이 너무 초라해서 선뜻 김씨를 들어오라고 하지 못했었는데 그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구애하는 걸 보니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예? 정말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저는 영자씨가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집으로 들어오라는 제 말에 김씨가 너무 좋아하더군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김씨의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차를 마셨답니다. 별거 아닌데도 말이 잘 통하더군요. 우리는 편의점 얘기도 하고 애들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죽은 남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꺼냈는데 김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왜 이혼을 했는지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남자들 줄 세워놓고 술 마시는 곳에서 만난 더러운 놈하고.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 피가 다 거꾸로 쏟더군요. 그래서 바로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카드도 다 정지시키고 차도 다 팔아버리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여자도 안 만나고 지내셨구나. 저는 그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주었습니다. 김 씨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혹시 집에 소주가 있냐면서 묻더군요. 그 순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밤 12시였으니까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실례했어요. 주무셔야 하는데. 저는 사실 대화가 길어질수록 괜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자와 단둘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김 씨가 먼저 딱 일어서면서 미안해 하더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말도 너무 잘 통했고 매너가 있는 것 같아서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노인회관에 가보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대는 게 다 들릴 정도로요. 그 여자가 꽃뱀이래. 파출부라던데? 정말? 그러니까 돈 많은 호래비 꼬셔서 팔자 고치려나 보지? 벌써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더라. 아니, 식모주제? 어디서 꼬리를 치는 거야? 저는 로비 한편에 앉아서 수군대는 그 옆편 애들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장 그 앞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그 사람들 저를 보더니 다들 놀라서 도망치더군요. 뭐? 내가 꼬셔? 이 옆편 애들이 어디서 소문을 퍼뜨려? 그렇게 소리치면서 서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집으로 김씨가 들어온 건 부장 언니한테도 말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김씨가 퍼뜨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길로 바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당장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침 편의점에 도착해보니 김씨가 야외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더군요. 근데 그날따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보였어요. 평소에는 잘 웃는 편이었는데 혼자서 뭔가 공울돌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나? 혹시 김씨도 그 추문을 듣고 기분이 상한 걸까 싶더군요. 그저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외롭고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다 늙어서 연애는 무슨 연애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편의점 김씨와 저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김씨가 호랩이긴 해도 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재력가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꽃뱀처럼 보이겠구나 싶더군요.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좀 울적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집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기분이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기겁하고 말았지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아니, 엄마,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럼 화가 나지 안 나게 생겼어? 지금 집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냐고 묻는 거잖아? 아, 이거 오랜만에 왔더니 치울 게 많아서 청소 좀 해주려고 그랬지. 아유, 엄마 서랍장 안에 먼지 잔뜩 있더라. 그러니까 매일 사고만 치는 그 아들 녀석이 집에 있었고 무언가 찾는 모양이었는지 서랍들마다 다 열려 있었던 겁니다. 제 눈에는 당연히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다 읽혔지요. 나 돈 없다. 나가라. 아니, 엄마, 이번 한 번만 정말 부탁이야. 안 그럼 나 조폭들한테 맞아 죽어. 나가라는 제 말에 아들 녀석은 갑자기 무릎까지 꿇고 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안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아들이 정말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다른 엄마들은 사업하라고 잘만 돈 주더라. 근데 엄마는 지금까지 나한테 뭘 해줬어? 어? 그러면서 뭐 그렇게 나를 벌레 취급하는 거냐고. 거실에 있는 아들은 또 온갖 욕설로 저를 비난하며 소리쳤습니다. 한두 번이야 화를 냈지요. 저는 행여나 아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진 않을까 싶어 안방문까지 잠그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왜 저는 남편 복도 없고 아들 복도 없는 걸까요? 그럼 돈이라도 왕창 있는 사모님으로 태어나게 해주던가 하시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르짖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실에 있던 아들이 밖으로 나가자 저도 그제야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지요. 저는 터덜터덜 걸어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를 만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정말 필요한 걸 사려고 갔던 거죠. 그런데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편의점에 켜져 있는 화려한 불빛들을 보고 있으려니 김 씨가 부러워지더군요. 아들한테 이런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돌이켜보면 젊었을 땐 돈 같은 건 금방 모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등바등 살고 싶지도 않았고 결혼 생활도 최악이었으니까 돈으로 제 감정을 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늙어보니 돈 때문에 남의 집 청소하면서 살아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소주나 하나 주세요. 네? 아니 이 밤에 소주를 왜요? 그냥 기분이 더러워서요. 마침 편의점 안에는 김 씨가 있었습니다. 알바생이 갑자기 펑크를 냈다면서 계산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기분이 아니어서 그냥 고개만 까닥하고 야외 테이블로 가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김 씨가 이런저런 안주를 들고 나왔지요. 그렇게 김 씨와 단둘이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편의점 문까지 닫고 말이지요. 그날따라 술이 그냥 물처럼 들어가더군요.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술이라도 마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김 씨도 혼자서 소주를 많이 마시고 있었어요. 고민이 많아 보였던 낮에 본 김 씨의 표정도 떠오르더군요. 아니, 돈도 많은 양반이 무슨 고민이 있다고 한숨을 쉬어요? 돈이요? 아, 돈 버는 건 제가 선수입니다. 저는 술이 취한 와중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더군요. 돈을 잘 버는 법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김 씨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딱 끊는 겁니다. 그러더니 소주 3잔을 연거푸 들이키더군요. 그 모습에 저까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사실은 나쁜 놈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버러지 같은 놈이었죠. 가난한 부모가 너무 싫어서 15살에 가출해서 집을 나오고 그때부터 돈맛에 빠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뭐 성공하면 된 거죠. 다 옛날 얘긴데요 뭐. 옛날 얘기요? 제 버릇 어디 간답니까? 저 사실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편의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 씨의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람들 눈 때문에 편의점을 하고 있는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런데 김 씨의 얼굴 표정은 너무 진지했어요. 적어도 뭔가 속으로 혼자 앓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고 그런 김 씨가 너무 안타까워 보였네요. 그런데 갑자기 김 씨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정말 단단히 취했는지 눈가가 빨갰습니다. 왜요?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예,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괜히 김 씨가 사귀자고 할까봐 긴장이 됐습니다. 얼굴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런데 김 씨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바지를 벗는 거예요. 허리띠까지 풀고 지퍼를 내리더군요. 바지가 바닥으로 풀썩 떨어지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고개를 뒤로 돌렸습니다. 아니, 여기서 왜 이래요? 취했어요? 저는 김 씨가 정말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한밤중이라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어도 거기서 바지를 벗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저는 민망해서 손으로 얼굴까지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런 놈이에요. 보이죠? 칼자국. 저는 칼자국이란 말에 놀라서 김 씨가 가리키는 허벅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정말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자국들이 있더군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래요, 의사가.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깡패 새끼라서 치료도 못 해주겠대요. 저는 김 씨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돈이라고 다 깨끗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아들만 봐도 나쁘게 번 돈은 결국 나쁜 쪽으로만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지요. 당신이 김지용 씨 어머니 고영자 씨 맞으시죠? 예? 우리 아들 이름은 어떻게 알고? 그놈이 내가 더럽게 번 피 같은 돈을 빌려가서 아직도 안 갚고 있다고요. 저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요즘 계속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김 씨였다니. 이봐요, 김지용 씨 어머니, 제 말 잘 들어요. 왜요? 돈 갚으라고요? 혹시 그래서 나한테 잘해준 거예요? 예,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영자 씨 보니까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았군요. 영자 씨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그놈이 잘못한 거지. 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김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제가 아들 녀석의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김 씨가 다시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돈 받아오는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돈 안 갚는 놈들 부모나 친척들 찾아가서 협박하고 물건 부수고. 저는 그제야 김 씨가 어떤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 이해가 됐어요. 그가 털어놓는 말들은 김 씨의 추악한 과거들인데 한편으로는 짠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갚을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 돈 저 못 갚아요. 한 달 생활비도 늘 부족해서 끙끙대는 처진걸요. 아니, 제 말은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김 씨는 저희 아들한테 돈 받을 생각도 없다면서 그 얘기를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피해 다니느라 고생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김 씨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는 돈을 안 받겠다면서 제게 호감을 표현하고 있었으니까요.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실감했지요. 그날 이후로 저희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재혼을 하게 되었네요. 김 씨의 재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더군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왜 사채업을 끊지 못한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와 다시는 그런 사채업은 안 하기로 약속을 했지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사채업을 그만두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가사도우미 일은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돈이 생겼다고 변하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저를 남편은 아주 흐뭇하게 보더니 가사도우미 업체를 하나 차리자고 제안하더군요. 남편의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문제는 딱 하나, 사고치던 아들 녀석이었어요. 얘를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할까 고민이 많았지요. 그런데 남편은 아들 녀석을 데려다가 편의점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빚 갚는 대신 몸으로 갚으라는 게 조건이었는데 눈치를 봐서는 그 편의점을 물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았네요. 물론 조건이 있겠지요. 아들 녀석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 그러니 지금 좀 힘들어도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 다들 그렇게 파이팅 하자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몇 달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20대 중반에 만나서 3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러던 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불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아내는 물론 저도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아봤어요. 하지만 의사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시험관 시술을 권유했어요. 그러나 저희 부부는 바로 그러겠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일단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했어요. 아까 의사가 말한 거 어때, 여보? 시험관 시술 말이야? 그거 시작하면 엄청 힘들다며. 당신이 고생하지 않겠어? 게다가 돈도 만만치 않대. 내 친구 중에도 그거 해본 친구가 있어서 대충은 알아. 그래도 나 아이 너무 낳고 싶어, 여보. 나도 아이를 바라지만 당신이 힘든 건 싫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이 없이 살면 안 될까? 그건 안 돼. 난 아이 낳을 거야. 그럼 입양은 어때?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 아니, 나는 반드시 당신 닮은 아이 낳을 거야. 아내는 자꾸만 반드시 아이를 낳을 거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 아내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시험관 시술을 허락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바로 병원에 가서 다양한 검사를 받은 뒤에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어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과정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꽤나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아이는 쉽사리 저희에게 오지 않았죠. 제가 보다 못해서 다시 한번 아내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무려 3년입니다. 아내는 그 3년 동안 임신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임신하는 보약 먹기는 물론이고 비싼 돈을 주고 무당에게 부적까지 사서 속옷에 넣고 다녔죠. 그런 아내의 노력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노력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저희 부부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고깃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창 손님이 몰릴 시간이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깃집으로 찾아온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손님을 상대하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아내에게 바로 달려갔죠.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우는 건데? 여보. 응, 그래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야? 나 아이 생겼어. 아이가 생겼다니? 나 임신했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펄쩍 뛰면서 아내에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어요. 이후 아내는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집에서 꿈쩍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도 아내가 무리하지 않도록 저희 집 집안일을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아주 듬직한 사내아이였죠.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아이 이름을 태성이로 지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열심히 돌봐서 그런지 병치레 한 번을 하지 않았죠. 게다가 저희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했어요. 별다른 과외도 시키지 않고 동네에 있는 학원만 다녔는데도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담임선생님이 저희 아내한테 이대로만 한다면 저희 아들이 스카이에 갈 것 같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들은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처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날아갈 것 같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 전화도 많이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 입학을 2주 정도 앞둔 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와도 돼? 여행? 친구들이랑 강원도로 졸업여행 다녀오고 싶어. 애들끼리 여행 가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뭐가 위험해? 이제 우리도 성인인데. 응? 다녀와도 되지? 아내는 아들에게 그냥 가족끼리 다녀오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꼭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던 제가 아들에게 힘을 실어줬죠. 다녀오라고 해. 친구들끼리 추억도 쌓고 좋지. 대신 너무 술 많이 먹지 마. 알겠지? 응, 알겠어. 아빠 고마워. 제가 허락하니 아내도 마지못해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고 말해줬어요. 아들은 이틀 후에 친구들과 속초로 2박 3일 동안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친구들과 잘 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이틀째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걱정된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아내와 다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다 보면 전화하는 것을 깜빡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죠. 너무 휴대폰만 붙들고 있지 마. 놀다 보면 전화하는 걸 깜빡할 수도 있지.
그래도 계속 연락하던 애가 안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 이제 태성이 미성년자 아니야. 어엿한 성인이라고. 너무 그렇게 싸고 들면 나중에 마마보이 소리 들어. 내가 언제 싸고 들었다고 그래?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거지. 아내는 그리 말하면서 저에게 너무 무책임한 아빠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너무 아들을 애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 제 아내의 느낌이 맞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 말대로 제가 너무 무책임한 아빠였던 것 같네요. 아들이 돌아오기로 한 날에 제 휴대전화로 경찰이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제 아들이 속초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지금 바로 강원도에 있는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 소식을 아내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와 함께 차를 끌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곧장 달려간 것 같아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제 아들을 찾았는데 의사가 저희 부부를 영안실로 안내해줬죠.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나중에 경찰이 자초지종을 설명해줬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아드님께서 어제 새벽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바다에서 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고요. 친구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바로 119랑 112에 신고해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아드님 시신을 발견했고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저희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아드님 친구들이 두 분 번호를 몰라서요. 아드님 휴대전화는 나중에 아드님 시신 발견했을 때 함께 발견했고요. 그래서 보호자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아내는 경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온 순간부터 통곡하기 시작했죠. 저 역시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은 그때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렵게 얻은 아들을 너무나 쉽게 떠나보냈습니다. 저희 아들은 3일장을 치른 후에 화장하지 않고 바로 땅에 묻었죠. 아들이 떠난 후에 제 아내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어요. 거의 영혼 없이 살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몇 번이고 삶을 포기하려고 시도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나보고 당신마저 이러라는 거야? 나 더는 살 수가 없어. 나 그냥 태성이한테 보내줘.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당신 이러는 거 태성이가 좋아할 것 같아? 태성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라? 몰라. 태성이한테 보내줘. 결국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과 상의한 후에 아내를 정신병원으로 보냈어요. 아내는 그곳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치료를 받았죠. 하지만 크게 치료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왜 아내 상태가 그대로인 건가요? 사실 마음의 병은 환자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약물을 써도 환자가 나을 생각이 없으면 소용없는데 아내분께서는 의지가 없으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집중적인 상담으로 아내분 마음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저는 그저 담당 선생님 말만 믿고 아내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설상가상으로 제 일도 힘들어졌어요. 저희 고깃집과 경쟁 상대였던 다른 고깃집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깃집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죠. 결국 저는 2호점까지 운영하던 고깃집 하나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장사는 잘 안 되는데 돈 나갈 곳은 많고 어쩌겠어요. 투잡을 뛸 수밖에요. 그래서 저녁까진 고깃집을 운영하고 밤이랑 새벽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어요. 가끔 주말엔 막노동도 하고요.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의 병을 얻은 아내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본인이 아내를 데리고 절에 가겠다고요. 제가 아는 주지스님께 정숙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요. 주지스님이요? 우리 아내랑 대체 무슨 대화를 하시려는지. 그분이 불교계에선 꽤 이름난 분이세요. 그러니 믿고 보내셔도 돼요. 아내 친구가 그리 말하니 혹하더군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아내를 병원에서 퇴원시켰어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절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친구와 함께 절에 다닌 지 2개월째부터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밤마다 악몽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아내가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식사도 잘하고요. 저는 그저 예전 아내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쁘기만 했죠. 그래서 아내가 새벽이든 밤이든 절에 간다고 하면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절에 다닌 지 1년이 지났을 때예요. 제 친구도 변화되는 아내를 보고 그 절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고깃집에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있지, 내가 진짜 거의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건데 말이야. 혹시 돈 빌려달란 소리면 돈 없다. 다른 곳 가서 알아봐라. 아, 그런 거 아니야. 재수씨에 관한 거야. 우리 와이프가 왜? 또 상태가 나빠진 것 같아? 아, 그런 건 아니고, 있지. 아무래도 재수씨랑 그 주지스님이 조금 수상해. 수상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실 저번 주에 절에 갔다가 우연히 재수씨랑 주지스님이 같이 있는 걸 봤어. 근데 재수씨가 글쎄 그 주지스님 품에 안겨 있더라고.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제대로 봤어. 분명 재수씨가 맞았다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친구가 해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믿고 따르는 주지스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인가? 밤늦게까지 아내가 절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아내를 데리러 직접 갔어요. 그러다가 아내와 주지스님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죠. 저는 황급히 두 사람을 미행했어요. 그리고 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세요? 자칫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제발 주지스님, 이렇게 애원할게요. 제발 넣어주세요. 아내 말을 들은 주지스님은 일주일 후에 절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넣어주겠다고요. 저는 그때 주지스님과 아내가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애써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가 주지스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대화를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가 펄쩍 뛰었어요. 임마, 내가 뭐라고 했어? 두 사람 수상하다고 했지? 솔직히 그 대화가 무슨 의미겠냐? 하룻밤 같이 보내겠다는 거 아니냐? 진짜 그런 의미일까? 내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 나는 분명 그때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 봤어. 그러니까 네 생각이 맞을 거야. 친구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개고생하는 남편을 두고 아내가 주지스님이랑 바람을 피우는데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는 그런 저에게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현장을 덮치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망의 그날,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저에게 절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나가더군요. 저는 평소처럼 잘 다녀오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보냈죠. 그러고 나서 아내 몰래 그 절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요. 그렇게 절에 도착한 저는 그곳에 있던 분에게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까 주지스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에 아내가 주지스님과 갔다던 곳으로 갔죠. 아니나 다를까 도착했더니 아내와 주지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떠세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바람난 아내의 현장을 덮치기 위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자 두 손을 마주잡고 있는 주지스님과 아내 모습이 보였죠.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 내가 여길 왜 왔을 것 같아? 그보다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린지 몰라? 나 다 알고 왔어. 당신이랑 저 스님 관계 다 알고 있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린데? 관계라니?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 아내를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불상 하나가 보였어요. 주지스님과 아내 사이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던 불상이요. 그래서 그 불상을 냉큼 잡았죠. 그랬더니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당장 그 불상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보란듯이 그 불상을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불상이 벽에 맞으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경악하면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조각나버린 불상을 본 제 입에서도 비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상 안에서 수많은 유골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제가 그 유골들을 보면서 이게 대체 다 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서둘러 달려가 바닥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유골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 유골들은 뭐냐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태성이? 그게 대체 무슨 말인데? 제가 소리치면서 아내에게 가려는데 옆에 보고 있던 주지스님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그만하라는 듯이 고개를 내저었죠. 그래서 아내 대신 주지스님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주지스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저 유골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 유골들은 바로 먼저 세상을 떠난 태성이의 것입니다. 태성이? 우리 아들의 유골이라고요? 제 아들 유골이 도대체 왜 불상 안에 들어있던 겁니까? 태성이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그리했습니다. 제 아내가요? 도대체 왜요? 그건 직접 들어보시죠. 주지스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를 비워줬어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울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도대체 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사실 몇 달 전부터 태성이가 꿈에 나왔어. 태성이가? 태성이가 꿈에서 울면서 그랬어. 너무 춥다고. 땅이 너무 추워서 너무 힘들대. 그러면서 그랬어. 부처님 곁에 있게 해달라고. 태성이가 정말 그랬다는 거야? 맞아. 처음에는 그냥 꿈인 줄 알았어.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같은 꿈만 꾸는 거야. 당신 혹시 또 아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말 못 믿어? 진짜 그랬어. 태성이는 계속 춥다고 하면서 부처님 가까이에 있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태성이 유골을 불상에 넣었다는 거야? 태성이가 부처님 가까이에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주지스님에게 부탁한 거야. 그냥 태성이 화장해서 절에다 둬도 됐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왠지 불상 안에 태성이를 넣으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한 거야.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왜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아들 무덤을 파서 유골을 꺼낸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러더군요. 저에게 말했으면 분명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 몰래 유골을 꺼낸 거랍니다. 조금 황당했는데 아내는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친구가 우연히 봤던 상황에 관해서 물었죠. 그날은 아내가 주지스님에게 꿈 얘기를 한 날이었대요. 아내가 막 울면서 꿈 이야기를 해서 주지스님이 달래주려고 안아준 것 뿐이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엿들은 주지스님과 아내의 대화도 아내가 주지스님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였죠. 아내가 안에다 넣어달라고 했던 건 다름 아닌 제 아들의 유골이었던 겁니다. 저는 일단 아들 유골을 보자기에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집에 돌려보내고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님, 도대체 왜 그런 부탁을 들어주신 겁니까? 당연히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엔 말렸습니다. 그런데 태성이 어머님이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셨어요. 제발 부탁을 들어달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엽기적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을 들어드리기 전에 태성이 어머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시겠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부탁을 들어드린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주지스님에게 물었어요. 아내가 꿨다는 그 꿈 말입니다.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아내분이 꿨다는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아내분의 마음이 그런 꿈을 꾸게 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아내분만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제야 저는 주지스님의 큰 뜻을 이해했어요. 주지스님은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부탁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내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주지스님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니 아내가 보자기에 담긴 아들 유고를 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가가 물었죠. 지금도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우리 태성이를 불상 안에 두고 싶어? 그렇게 해야 태성이도 나도 편해질 것 같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미안해 여보. 나한테 진작 말하지. 정말 미안해. 저는 울면서 아내를 품에 안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자신이 더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부부는 작은 불상 안에 아들 유고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불상을 절에다 두고 매일매일 찾아가 주지스님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내는 더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다시 편안하게 잘 잤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다시 심리상담을 받겠다고 말한 거예요. 갑자기? 당신 전에는 싫어했잖아. 근데 이젠 아니야. 나 이제는 정말로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어. 왠지 우리 아들도 그걸 바랄 것 같아. 당연하지. 잘 생각했어. 아내는 바로 다음날부터 심리상담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동안 받았는데 병원에 다녀오면 얼굴이 굉장히 편해 보였죠. 제가 한 2달 정도 있다가 담당 의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아내 상태가 몹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내가 마음의 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아내는 지금도 주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의 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90% 정도는 치료가 된 상태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완전히 치료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는 여전히 절에 가서 태성이 불상을 보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대신 다른 점이 있다면 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점이에요. 사실 예전에 아내는 절에 가도 다른 사람과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오로지 주지스님과만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요.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보냅니다. 그랬던 아내가 얼마 전에는 저에게 일하고 싶다는 말도 했죠. 여보, 나 말이야.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아이들을 돕는 일? 절에서 정기적으로 보육원을 후원해주나 봐. 근데 그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을 구한다네? 나 거기서 일하면 안 돼? 너무 힘들지 않겠어? 힘들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 아내는 저와 상의한 뒤에 일주일 후부터 보육원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돈을 받지 않는 봉사 개념이지만 아내는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얼굴이 날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고깃집에 안 좋은 소문을 냈던 고깃집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어요.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팔았다가 덜미를 잡혔다네요. 그 바람에 현재 그 고깃집은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래서 떠나갔던 단골 손님들이 오해를 풀고 다시 저희 고깃집에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요즘 저희 고깃집이 정신없이 바빠서 대리운전을 나갈 시간도 없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 유고를 불쌍에 넣고 나서부터 저희 부부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왠지 저희 아들 태성이가 저희 부부를 지켜주고 있는 것만 같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믿으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사연을 듣고 아내가 한 행동이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불쌍해서 제 아들의 유고를 발견했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연 들으신 분들은 저희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나쁜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한 실수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그러니 부디 저희 아내가 마음의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와 아내는 저희 어머니의 중매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식집을 운영하시는데 아내가 한식집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이모님의 조카였거든요.
아내가 그 이모님을 만나러 한식집에 왔었는데 어머니가 보시고는 마음에 드신 거죠. 하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이모님이어서 그런지 조카분을 소개받는 게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온 중매를 거절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소개받으라고 재촉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한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소개를 받으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제가 봐도 아내는 참으로 착하고 단정한 여자였거든요. 그 모습의 매력을 느낀 저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제가 싫지 않았는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쇠풀도 당김에 빼라는 속담처럼 아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죠. 그러자 아내가 제 노력을 알아봐줬는지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렸을 때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저는 1년 정도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는 아내의 아버지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터라 장모님만 나오셨는데 아내 못지않게 정숙하신 분이셨죠. 다행히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한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첫째 딸을 낳았고 3년 후에는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어떻게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항상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저희 부부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큰 싸움 없이 오랜 세월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그리 살 수 있었던 곳은 아내의 덕이 컸습니다. 저는 워낙 다혈질이어서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제 성격과 180도로 다른 성격이어서 조근조근 대화하는 것이 가능했죠. 그러다 보니 화가 나면 바로 표출했던 제 성격이 아내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항상 저한테 성질 좀 죽이라고 해도 그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내 만나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변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런 제 성격까지 변화시켜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모님이 건물주라는 것이었어요. 서울 강남 쪽에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장모님 명의라는 것이었죠. 결혼한 지 6개월쯤에 아내가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는데 저는 그동안 장모님이 평범한 전업주부인 줄 알았던 터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내와 장모님이 결혼 전에 함께 살던 집이 으리으리했거나 아내가 평소에 사치를 부렸다면 그다지 놀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내와 장모님이 살던 집은 소박했거든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집이었죠. 게다가 아내는 사치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비싼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제가 결혼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준다고 해도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여행에 더 보태자고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내한테 장모님이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돈으로 장모님이 주식과 부동산을 해서 건물을 구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는 지금까지 숨겨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사과하면서까지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왜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숨겼는지 물었는데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장모님에게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들이 아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많았대요. 그 중에는 전과 육범의 사기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모님에게도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아내가 범죄에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모님은 일부러 더욱 검소한 삶을 사셨던 거죠. 아내 역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요.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하지 않은 거여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장모님 건물을 욕심내지도 않았죠. 그런 사실을 알고 나면 콩고물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잖아요. 물론 장모님에게 90억이나 되는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 내심 기분은 좋았죠. 하지만 제 것도 아닌 것을 욕심부려서
못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충분히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은 벌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단지 저희 가족이 금전적인 문제 없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아내의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퇴근을 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피자를 먹자고 하더라고요.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내가 아이들한테 잘 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피자를 먹자고 조른 거죠. 저는 아내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시켜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내를 기다렸죠. 그런데 동창 모임이 꽤 즐거운지 아내가 밤 12시가 넘도록 집에 오지 않더군요. 슬슬 걱정되어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그러다가 새벽 1시가 넘어가니까 좀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분명 아무리 늦어도 새벽 1시까지는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저는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는 생각으로 화를 애써 눌러 참고 아내를 기다렸죠.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땡땡땡씨 보호자 되시나요? 라고 하면서 아내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어디시냐고 물었더니 병원이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응급실에 실려왔대요. 그리고 바로 응급수술이 들어갔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손 쓸 방법이 없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착잡한 목소리로 제 아내가 사망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체 어느 병원이냐고 물어보고 바로 달려갔죠. 그리고 병원에 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급히 아이들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더니 간호사랑 의사가 저를 영안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가냐고 우리 아내는 어디 있냐고 소리쳤더니 다시 한번 저에게 아내가 사망했다고 말했어요. 영안실에 가서 확인했는데 정말 제 아내가 맞더군요.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몸이 다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세상을 떠난 아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직원이 저에게 장례 절차에 관해서 설명해 줬는데 어떤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죠. 그런 제 상태를 인지했는지 직원이 다른 가족들에겐 아직 연락하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을 보고 있었던 어머니께 연락이 왔고 저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장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죠. 제 말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오신 장모님은 아내 시신을 확인하자마자 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던 저와 장모님을 대신해서 아내 외삼촌이 장례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와주셨고요.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는데 참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저도 이렇게 목이 메이는데 장인어른과 외동딸을 모두 교통사고로 잃어버리신 장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장모님은 장례식을 진행하는 내내 제대로 움직이시지도 못하셨어요. 당연히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멍한 정신으로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지낸 후에 아내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니까 아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동시에 앞으로 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도 실감이 났죠. 저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로지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운영하시던 한정식집을 저희 삼촌에게 맡기고 대신 아이들을 봐주셨죠. 그리고 장모님은 그동안 병원을 오고 가며 치료를 받으셨어요. 외동딸을 잃은 슬픔을 도저히 견뎌내실 수 없었는지 49제 후에 병을 얻으셨거든요. 큰 병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장모님은 아내가 떠난 지 1년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번갈아 가면서 저희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를 오고 가며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안쓰러웠지만 생계를 책임지려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도 큰딸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동생을 잘 돌봐줬어요. 제가 큰딸한테 이제부터 동생한테 네가 엄마가 되어줘야 한다 했더니 책임감을 느끼고 동생을 잘 챙기더라고요. 엄마를 일찍 잃어서 그런지 큰딸은 또래에 비해서 성숙했습니다. 14살 때 웬만한 음식은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런 큰딸에게 저는 너무나 미안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그저 해맑게 지내도 모자랄 판인데 공부하면서 동생까지 챙겨 했으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아빠로서 자격이 부족했네요. 저는 아이들이 혹여나 엄마를 잃고 나서 삐뚤어지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엄마를 닮아서 씩씩한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웃음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을 믿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정년 퇴직하고 나서 어머니가 하시던 한정식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을 하다가 가게를 운영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삼촌이 도와주신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수능을 마치고 나서 겨울 방학 동안 장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딸이 저보다 더 외할머니를 잘 챙겼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 큰딸이 전화해서는 아빠, 아까 할머니 집에 불 날 뻔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큰딸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뭔가가 타는 냄새가 나면서 화재 경고음이 들렸대요. 그래서 재빨리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봤더니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냄비에서 불이 나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장모님 댁에 소화기가 있어서 그걸로 불을 껐대요. 불을 끄자마자 바로 환기도 시켰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큰딸이 장모님을 찾았는데 집안 어디에도 장모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흘렀을 때 장모님이 집으로 오시길래 큰딸이 도대체 어딜 갔던 거냐고 물었더니 잠깐 마트에 다녀왔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큰딸이 할머니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올려뒀어? 라고 했더니 장모님은 그제야 생각이 나셨는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깜빡했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큰딸은 그 사실을 저에게 전하면서 이제 외할머니도 나이 들으셨나봐. 요즘 계속 깜빡하는 일이 많으셔. 라고 했어요. 큰딸에게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는 것만 생각했지 장모님이나 저희 부모님 나이 먹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모님과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부모님과 장모님에게 홍삼이랑 영양제도 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쯤인가 장모님이 평일 저녁 때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정식집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장모님 댁으로 향했죠. 가서 장모님과 오랜만에 단둘이 저녁을 먹고 차도 한잔 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한테 재혼할 생각은 아예 없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장모님에게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아직 50대밖에 안 됐는데 평생 혼자 살 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딱 잘라서 재혼할 생각 없다고 평생 아이들만 보면서 살 거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아이들이 시집 장가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귀농해서 살 거라고 했는데 제 말을 모두 들으신 장모님은 착잡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장모님에게 제가 재혼했으면 하세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내가 그러라고 하면 그럴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재혼 생각은 장모님만 하시는 게 아니었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번에도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자신이 괜찮은 여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생각 없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시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끄세요. 라면서 화를 냈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큰딸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지 큰딸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자기랑 동생은 신경 쓰지 말고 언제든지 재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큰딸한테 혹시 할머니가 시키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시킨 건 맞는데 나도 할머니랑 같은 입장이야. 나는 아빠가 연애도 하고 재혼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 제가 재혼 생각이 있었으면 제가 알아서 연애도 하고 재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여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뿐이었죠. 다음 생에도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거고요. 그래서 큰딸에게도 다시는 재혼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소개해주고 싶은 여자를 억지로 한정식 집으로 데려오신 게 아니겠어요? 한창 바쁘게 일하고 나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떤 여자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손님을 데리고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맞선 상대였죠. 하지만 문전박대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소개해준 분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진 않았죠. 그래서 여자에게 아직은 누굴 만날 생각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웃으시면서 그럼 가끔씩 만나서 밥 먹고 차도 마시는 친구로 지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제가 여자를 소개받은 걸 어떻게 하셨는지 장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만난 여자는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았지만 아직 누굴 만날 생각은 없어서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이 약간 차가운 말투로 그래서 우리 딸보다 좋은 여자 같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에 장모님에게 그럴 리가 있겠냐고 저한테는 아내가 가장 좋은 여자라고 했는데도 장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혼 생각 없다더니 거짓말이었나 보네. 죽은 우리 딸만 불쌍하지.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은근슬쩍 여자 있으면 재혼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여자를 소개받으니까 서운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장모님의 서운함을 풀어드리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장모님은 계속해서 그 여자랑 연락하고 있는지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지 물어보셨죠. 제가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도 그러시니까 장모님께 아예 대놓고 그 여자 만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제가 그렇게 치사한 사람인 줄 아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이 이래도 뭐라 그러시고 저래도 뭐라 그러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장모님은 그런 제 심정을 전혀 알아주지 않으시고 갑자기 저한테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게.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뒤로 실제로 제 전화는 일절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집으로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으시고요. 장모님이 매정하게 구니까 저도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더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약 3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저녁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점심시간 끝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희 집 앞에 웅크린 채 앉아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천 쪼가리만 걸친 채 말이에요. 게다가 신발도 신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지?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저는 얼굴을 확인하고는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웅크리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장모님이셨거든요. 저는 확인하자마자 장모님! 이라고 외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서 장모님을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장모님이 대답도 하지 않고 멀뚱히 제 얼굴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모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냐고 물었죠. 그러자 장모님이 해맑게 웃으시면서 아저씨는 누구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에게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정말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아내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외삼촌께서 안 그래도 계속 가족들이랑 장모님을 찾고 있었다면서 바로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외삼촌이 집으로 오셨는데 장모님은 자신의 남동생도 기억하지 못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외삼촌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외삼촌이 울먹거리시면서 말씀하셨죠. 장모님이 치매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숨겨진 진실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장모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죠. 물론 저희 아이들에게도요. 장모님이 예전에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마트에 가신 것도 치매 때문이었어요. 외삼촌 말로는 저와 연락을 끊은 그 3달 동안 장모님 치매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장모님이 어떻게 저희 집 앞에 웅크리고 계셨는지 놀랐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어떻게 저희 집을 기억하신 건지 물었더니 외삼촌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 기억 못해도 애지중지하던 사위 집은 기억했나 보네 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모님을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장모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우는 저를 보면서 아저씨 울면 나도 슬퍼 라고 하셨죠. 외삼촌이 장모님을 모시고 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울었어요. 약속도 취소하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오열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죠. 아이들 역시 사실을 알고 많이 슬퍼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장모님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라고 물었더니 3달 전에 장모님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사실을 알리면서 부탁하셨대요. 제가 아내를 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소개받은 여자도 사실은 어머니가 아닌 장모님이 연결해준 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참한 여자가 있는데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대신 어머니가 소개해주는 걸로 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장모님이 차갑게 군 거냐고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일부러 정을 때리고 그러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장모님은 오로지 저를 위해서 모질게 구신 거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런 장모님 마음도 모르고 그동안 속 좁게 굴었으니 너무 죄송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장모님 댁으로 찾아갔는데 장모님은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장모님은 다음 달쯤에 요양원으로 모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장모님이 부탁하셨대요. 자신이 정신을 잃으면 제발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장모님 부탁이었다고 해도 요양원에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돌봐드리겠다고 했어요. 외삼촌께서는 치매 간병은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장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 장모님을 간병했어요. 한정식 집은 삼촌에게 모두 맡기고 오로지 장모님만 돌봤죠. 물론 외삼촌 말씀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보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그렇게 저와 함께 지내시다가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쯤에 갑자기 기억을 찾으셨어요. 그때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도 하셨죠. 하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장모님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는 가족들이랑 즐겁게 저녁 식사도 하셨고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서 말해줬는데 장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건물을 저에게 남기셨더라고요. 받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는데 변호사가 장모님 유언이니까 꼭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 제가 받아야 한다고 말해줬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장모님이 남겨주신 건물을 받았습니다. 현재 장모님이 소개해주신 여자분과는 아직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람 관계는 모르는 거라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성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도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여전히 장모님이 그리워요. 물론 아내도요. 아내와 장모님이 조금만 더 내 곁에서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여전하고요. 하지만 저를 아껴줬던 아내와 장모님을 생각해서 씩씩하게 살아가려고요. 너무 슬퍼만 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나중에 아내와 장모님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제 장모님 이야기를 많은 분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 아픈 사연 하나씩은 가지고 살고 있기 마련이죠. 저 역시 그런 사연이 있고 많은 분들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즐겨 듣던 이 채널에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했죠. 자취방과 회사를 오가는 삶은 지루하기도 했지만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사는 삶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현재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회사 경영 업무였는데 눈에 띄지 않는 직원이었지만 한결같이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걸 알아본 누군가가 저를 스카우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삶의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직할 회사 근처로 이사도 하고 머리도 단발로 싹둑 잘랐어요. 게다가 30대 중반이었던 저는 결혼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직장에서 제가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경영팀에 들어가 회사 재무와 회계를 담당했고 직원들의 사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매일 이메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치어리더 같은 직원이 되었죠. 덕분에 회사의 많은 남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걸어왔어요. 사실 이런 결과를 바라고 이메일을 보낸 게 맞긴 합니다. 저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회사의 규모가 커서 많은 직원을 모두 알고 지내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매일 아침 제자리에 장미 한 송이와 커피를 올려놓는데 누군지 알아채지 못했었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나 메모도 없어서 누군지 찾을 길이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장미의 주인공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에 보여야 할 장미와 커피가 없어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점심시간에 노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제자리에 찾아왔죠.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 누가 봐도 멋진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그동안 장미를 올려둔 게 저였어요. 저는 영업팀 박진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라면서 저에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그리고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저도 기쁘게 받아들여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저보다 1살 많아서 통하는 게 많았어요. 즐겨 듣는 노래부터 좋아하는 책까지 말이에요. 우리는 순식간에 연인이 되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너무 오랜만에 연애를 해서 그런지 결혼보다는 깊은 연애를 오랫동안 지속했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우리 둘 사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언제 결혼하냐고 닥달하는 상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언제 프로포즈를 할지 기다려졌답니다. 시간은 지나고 한결같던 그 사람은 연애한 지 4년 만에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물론 저도 당연히 흔쾌히 받아들였죠. 집안의 반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시기가 늦었으니 서둘러 결혼하자는 이야기뿐이었고요. 그렇게 제 나이 40에 면사포를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리 좋은 곳에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고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시댁에서 1년 반 정도를 지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살갑고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 별다른 일을 시키시지 않았어요. 아침도 직접 차려주셔서 제가 할 일은 없었네요. 대신 시어머니께 생활비는 두둑히 드렸답니다. 청소나 빨래까지 제때 해주셔서 주말에도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시집살이를 할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시어머니 태도는 갑자기 변하셨어요.
얘야, 넌 어떻게 내가 차려주는 아침상만 얻어먹고 나가니? 네가 좀 차리면 덧나니? 라며 아침밥을 먹는 저에게 공격적인 말투로 말씀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이 적응되지 않아서 당황한 채 대답을 했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집안일을 거들도록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도 이제 허리가 예전 같지 않다. 앞으로는 네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야. 다음 주에 진수 할아버지 제사인 건 알고 있지? 라고 물으셨고 저는 몰랐지만 아는 척을 하며 그럼요 어머님. 제가 제사를 지내보지 않아서 그런데 같이 장을 봐주시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그래, 한 번은 내가 같이 해주마. 하지만 다음 달 진수 할머니 제사부터는 네가 알아서 다 해야 한다. 라며 못을 박으시더군요. 제 남편이 장손이라 조부모님 제사를 지내는구나 생각했고 시아버님까지 1년에 3번 제사를 지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었고 남편에게도 볼멘 소리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어머니와 장을 봐왔고 저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넌 회사 다니면서 그걸 꼭 적어야겠니? 이깟 것도 못 외워서 적는 거야? 생각보다 머리가 좋진 않은가 보다. 라면서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도 넌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니? 여태껏 뭐하고 살아온 거야? 40이나 처먹고 시애미한테 하나하나 배워야겠어? 정말 가지가지한다. 라며 막말을 퍼부으셨고요. 그래도 저는 잘해보고 싶어서 요리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적었고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들의 위치까지 모두 섭렵하려고 그림까지 그려 외웠답니다. 첫 제사는 그나마 무사히 넘어갔고 다음이 걱정될 뿐이었어요. 한 달 뒤에 할머니 제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서도 한 번 배우면 척척하는 직원이었던 저는 완벽하게 제사상을 재현했답니다. 그걸 보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죠. 그런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 제사가 1년에 10번인 건 알지? 그 말에 저는 오금이 저렸어요. 네? 제사가 10번이라고요? 라고 시어머니께 재차 물었고 설날 추석까지 하면 1년에 12번은 상을 차려야 한다.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놀라니? 종갓집에 시집간 며느리들 보면 매주가 제사야. 거기에 비하면 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 안 그러니? 하고 저를 당황시키셨어요. 저는 매달 이 짓을 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의 제사상을 왜 제가 차려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요. 이것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죠. 여보, 나 매달 제사 못 지내. 요즘 그렇게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당신 조부모님과 아버님은 제사상을 차릴 수 있겠지만 그 위로는 당신과 크게 상관도 없는 분들이잖아. 왜 내가 그런 분들까지 제사상을 차려야 하지?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제사를 줄여줘.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자기가 제삿날마다 친정으로 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에는 상 차림해주는 사람 고용해도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의 말대로 다음 제사 때 친정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시댁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무사히 지나갔으니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죠. 그런데 주말에 남편이 외출한 사이 시어머니가 저희 방에 들어와서는 빨래통에 있는 빨래를 침대에 던지는 겁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 아주 영악한 애들아? 남편 뒤에 숨어서 하기 싫은 건 모두 피하겠다는 거냐? 내가 분명 제사상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도우미를 불러서 제사를 지내게 해? 그러고도 네가 이 집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호통에 뒤늦게 해명을 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매달 제사상을 차리고 싶지 않습니다.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렇게 해라 앞으로. 어디 한번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곤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져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의 불만적인 모습을 매일 보더라도 참고 넘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는 너무 놀라 어머님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얘 잠이 안 오는구나.
리모컨 좀 찾아봐라.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라며 저를 빤히 보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리모컨을 찾아드렸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제가 차린 아침상을 보시더니 뭘 먹으라고 차린 거니? 이거 다 너 혼자 먹든지 버리든지 해라. 우리 아들 밥상은 내가 따로 차려야겠구나. 하시며 새로 밥을 짓기도 하셨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도 전화를 걸어서 예,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냉장고 청소 좀 하고 가라. 네가 오늘은 냉장고에서 왜 이렇게 구린내가 나는 거니? 라면서 저를 화나게 했죠.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어머님, 죄송한데 퇴근하고 가서 정리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럼 네 시애미는 그때까지 썩은 내를 맡으면서 집구석에 박혀 있어야겠구나. 그래, 너 참 잘났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며 사는구나. 그 말을 들은 저는 부장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고 청소를 시작했죠. 검은 봉투를 일일이 열어보며 확인하면 회사에 늦을 것 같아 그냥 냄새난다 싶은 건 모조리 버리려고 모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잠깐 확인을 해야겠다며 봉투 안에 음식물을 확인하고는 넌 확인도 안 하고 버리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시며 냄새나는 생선을 다시 냉동실로 넣으셨어요. 전 안 되겠다 싶어 대충 청소를 마치고 어머님, 저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이제 회사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집을 벗어나 택시를 타고 회사로 돌아갔답니다. 물론 그날 저녁 어머님은 저에게 온갖 잔소리와 짜증으로 저를 훈계하셨고 저는 한기로 흘리는 시간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또 회사에서 일할 때 전화를 걸어오면 거부 버튼을 눌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보내셨어요. 점심시간에 와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시면 말이죠. 이렇게 시어머니와 제가 골이 깊어지는 동안 남편은 그저 피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짜증나면 외박하고 친정에 다녀오라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이 있어?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어머님이 나를 그만 괴롭히겠어?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우리 엄마 장단에 그냥 대충 맞춰줘라. 우리 이사할 때까지만이야. 그 이후에는 나도 제 사고 뭐고 관심 끄고 살 거니까 당신이 좀 참아줘. 남편은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죠. 시댁에 사는 동안만 나 죽었다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종이 되기로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며느리를 사랑해줄 날이 올지 모르기도 하고요. 물론 시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 없이 혼자 제사를 준비하는 걸 보고는 네가 웬일이니? 이제 새 사람이 되기로 한 거니? 라며 시비를 거셨지만 저는 따뜻한 목소리로 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앞으로 어머님 말씀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며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진작에 그럴 것이지. 앞으로 두고 보겠어.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방에 가서 누워있을 테니 제사 준비 마저 다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래, 앞으로 1년이야. 그 정도면 평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군대라도 왔다고 생각하지 뭐. 하고 제 자신을 위로하며 시집살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6달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를 안고 행복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라 우리 부부는 아이를 꿈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저희에게 큰 선물을 준 거였어요. 어머니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이는 당연히 갖는 거지. 요즘 저출산이 문제인데 아이 낳는 건 당연한 도리야. 그러니 너무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어머니의 모진 말씀에도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면 당연히 예뻐하시겠지 생각했고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임신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저에게 태교에 전념하라며 휴직을 권했어요.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산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기 위해 휴직을 내고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출산할 때까지 저를 부르지 말라고 했고 다행히 어머니의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태교에 전념할 수 있었죠. 그런데 몇 주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 너 팔자 좋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당숙 제사니까 와서 준비하거라.
라며 저에게 명령하셨고 저는 하루쯤은 일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시댁으로 건너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저를 보자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사람한테 일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홀몸도 아닌데 꼭 그렇게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물론 남편이 저를 위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거지만 나중에 제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에 남편을 말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제사가 끝나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바깥에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제는 아주 남편을 조종하면서 사는구나. 어떻게 길들인 거야? 내 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 대들게 만들다니.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그깟 임신한 게 벼슬이니? 아주 생쇼를 하고 있구나. 아주 잘났어. 라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냥 이렇게 된 거 시댁에서 태교를 하고 시어머니와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렸지만 제가 그러자고 우겼고 결국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시어머니께 사과도 드리고 다시 우리 셋의 동거는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사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붙어서 남편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제 말에 앨범을 들고 나온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어릴 적 사진을 한 장 한 장 소개하며 좋아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떤 남자랑 결혼한 줄 알겠지? 넌 봉 잡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아들 조종하지 말거라. 내 아들이 또 나에게 대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라고 통보하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저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가 봅니다. 저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하고 남편과 분가하면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제사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삼촌이라고 하셨고 남편을 특히 예뻐하셨던 분이라고 하셨죠. 물론 저와는 생판 남이었어요. 저는 생각 없이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가끔 부엌으로 나오셔서 잔소리를 늘어놓고 나가셨고요. 물론 저는 잘 참았습니다. 이제 배도 불러올 만큼 불러왔고 두어 달 있으면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할 테고 이사를 가면 천국이 펼쳐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사 준비를 절반쯤 맞춰놓고 식혜, 수정과 전을 부치면 거의 끝이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쉬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몸은 더 아파오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만 아직 1시간은 더 있어야 집에 도착할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나지 않자 잔소리를 하러 나오신 시어머님이 저를 보고는 얘, 너 지금 앉아서 쉬고 있는 거니? 준비를 빨리 해야 네 남편 오면 바로 제사를 지내지. 빨리 하지 못해? 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닦으며 어머님, 죄송해요.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힘들게 말을 했는데 어머님은 이제는 늙은 시애미 허리 부러지라고 널 들어달라는 게냐? 아주 벼슬이다 벼슬. 빨리 정신 차리고 제사 준비나 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벽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연기라도 하는 줄 알고 저에게 계속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움직임이 없자 기어코 제사상을 뒤엎으시는 겁니다. 제사상 위에 온갖 반찬과 뜨거운 국물이 저를 덮었고 너무 놀란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제가 받아본 최악의 대우였어요.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거친 숨을 내쉬며 제 배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불러있어야 할 배는 홀쭉해 있었어요. 아직 산딸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리 없었기에 다시 배를 만져보는데 역시 홀쭉해 있었죠. 저는 소리를 냈어요. 아무 소리나 내고 누군가 오길 바랬습니다. 그러자 친정 엄마가 급히 달려오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 엄마는 저를 진정시키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손주를 잃은 할머니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엎드려 오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병원에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몰려들어 저를 위로했습니다. 진정되지 않는 저를 보고 아무도 어쩔 줄 몰랐어요.
자식 잃은 엄마를 보고 슬퍼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실컷 오열하고 나서야 진정제를 맞고 잠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깨어났을 때는 시어머니와 경찰이 제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어머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었고 경찰관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를 잃게 된 건 정말 유감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속상합니다. 말씀하기 힘드시겠지만 사건의 전말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쇼크로 기절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다는 겁니다. 다행히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 구급차를 부른 거였죠. 조금만 늦었으면 아이뿐만 아니라 저까지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때 병원에 왔더라면 유산될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죠. 물론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친정 부모님이 제가 병원에 실려오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곧바로 시어머니를 체포했다고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쓰러지고 목욕탕에 가셨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쓰러진 며느리를 두고 목욕을 가는 시모라뇨. 그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나요? 이 사실을 모두 들은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뺨을 짝소리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으로 쓰러졌고 잠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경찰관이 시어머니를 일으켰고 친정아빠가 엄마를 말려서 엄마의 분노는 거기서 끝이 났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남편 또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나 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절연하겠다며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연락 한 통 하지 않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틈만 나면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합니다. 다시는 앞으로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을 지금까지 봐오면서도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이 상처를 보듬을 사람은 남편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까지 없다면 저는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다시는 시어머니를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 하나였어요. 핏줄을 끊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본인조차 연을 끊으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앞에 또다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또 한 번의 기회는 없다고 똑똑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퇴원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제 인생은 망가져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가슴에 묻어둔 아픔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래도 여차저차 인생은 사라지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게 되고 슬프면 울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요즘 드는 생각은 제 부모님과 지내는 시간을 늘리고 효도라는 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 생긴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서도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더한 아픔일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괜히 많은 분들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처럼 가슴 아픈 일을 가지신 분들도 저처럼 용기를 내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오늘은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